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늘 자랑스러워했던 축구 국가대표팀이 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4강전 때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유효 슈팅 하나 제대로 없었던 무기력한 졸전 끝에 패배했던 그 경기 바로 전날 밤 핵심 멤버인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주먹 다짐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축구사 역대 최악의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축 멤버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한국 축구가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영국 매체 더선은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밤 주장 손흥민이 동료와 다투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축구 팬들이 충격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먹 다짐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일부 어린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식당 옆에서 탁구를 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선수단 대다수가 식사 중이라 소란스럽게 여긴 손흥민이 내일 경기를 준비하라며 제지에 나서자 이강인이 반발한 겁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탈골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좀 팀을 이끄는 부족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반성이 이제야 이해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에 이어 아시안컵 부진의 이유가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파문의 중심에 선 이강인, 주장 손흥민과 말싸움을 벌이다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알려졌는데 조금 전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세아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이 충격에 빠지자 이강인이 보도 한낮에도 안 돼 사과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에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의 SNS엔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축구 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꼭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눈앞에서 두 주축 선수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데도 이 감독은 선수단을 추스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건데요. 이런 수수방관이 결국 문제의 요르단전 패배로 이어진 게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내내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식당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싸움은 금세 끝이 났지만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승의 의지를 다져야 할 경기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악의 분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대표팀의 베테랑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을 요르단전 출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사태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전술의 핵으로 기용해온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르단전은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전술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팀 운영 면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위기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겁니다. 선수들이 어떤 사적인 시간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감독의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한데 불화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번 대표팀의 아시안컵은 그야말로 좀 생각지 못한 악재들이 많이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후 원팀이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대응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아는 기자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건은 요르단과의 준결승 전날인 현지 시간으로 5일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어린 선수들이 일찌감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옆 휴게실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식사를 하던 주장 손흥민이 소란스럽게 탁구를 치는 후배들을 보고 제지에 나섰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후배들을 일단 식당에 앉힌 뒤 오늘 훈련량도 많았고 내일 경기가 있으니 자중하고 컨디션 관리를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인 후배들이 반발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말다툼이 크게 벌어진 가운데 손흥민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해서 코칭 스태프도 아닌데 왜 간섭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주먹을 휘둘렀는데 손흥민이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둘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의 요르단전 사진을 보면 앞선 8강전과 달리 손가락에 밴드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전 저도 봤는데 참 무기력했었거든요. 네. 감독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두 선수의 다툼을 현장에서 다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대표팀 내 갈등은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대표팀의 일부 고참들이 감독을 찾아가서 무리를 빚은 이강인을 준결승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핵심 자원인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대표팀은 세대 간 갈등 속에 요르단전에서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충격패를 당했고 이강인과 손흥민도 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의 핵심인 두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득점에 물꼬가 터지는데 요르단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강인은 앞선 8강에선 손흥민에게 12개의 패스를 시도했지만 준결승에선 3개에 그쳤습니다. 손흥민의 준결승 패배 직후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손흥민이 후배들과의 갈등 때문에 답답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이 자꾸 감독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겠죠. 네, 앞서서 클린스만 감독 전술부재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선수 관리에도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대표팀엔 국내파와 해외파 간 마찰도 있었는데요. 훈련 도중 한 해외파 공격수는 국내파 수비수가 거칠게 몸싸움을 하자 공을 아주 강하게 걷어내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갈등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조금씩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여러 일이 있었군요. 감독 거치에 영향을 주겠죠? 네, 축구협회는 내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사령탑 거치를 논의하는데요. 감독 평가에는 꼭 전술이 아니더라도 팀의 융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표팀은 당장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데요. 사령탑 논란에 여기에 선수 간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가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쪽이 대표팀에 발탁되면 오히려 반대쪽이 대표팀 합류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구체적인 총선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구 19곳의 공천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아직 민주당 공천을 봐야 하지만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의원에 맞설 도전자들이죠. 서울 용산의 권영세 의원,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울 대진표 먼저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광주, 제주 지역 25곳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4선 권영세 의원이 배치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 용산에서 단 890표, 0.66%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종로가 아닌 용산이 정치 1번지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으로서 용산에서 승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고. 상징성이 큰 용산은 민주당도 놓칠 수 없는 지역구입니다. 4년 전 권 의원과 붙었던 강태웅 지역위원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뛰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석패를 했지만 용산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거로 확실합니다.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는 4선 나경원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 선거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와도 자신 있습니다. 동작 주민 마음을 꼭 얻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나 전 의원을 꺾었던 현역 이수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공천자 중에 대통령 참모나 측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인천 지역 면접자 중에는 대통령 사람들이 줄줄이 있었거든요. 이들 역시 상당수가 경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인천 경기 지역에 출마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 면접을 치렀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미 맞붙어봤던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과 김문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과 경선을 벌일 전망입니다. 승리를 위한 우리 총 결집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원 병에 신청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경기 의정부 갑에 도전하는 전희경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도 대통령 후광은 기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경쟁력이 누가 가장 있느냐,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 누구도 아마 뭐 따뜻한 곳, 차가운 곳 이렇게 그냥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 안산 상록 갑에 출마한 장성민 전 대통령 미래전략기획관, 인천 연수을에 나선 김기흥 전 대통령 부대변인도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더 치열하게 겸손하게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 서울 지역 대진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수 공천 결과가 25곳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경우에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의 경쟁력이 확인이 되면 가급적 빨리 후보를 내보내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도전하는 입장이니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영환 공관위원장에게 빨리 공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발표한 서울 19곳 중 6곳이 4년 전 총선에서 한 자릿수 격차를 보인 격전지더라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죠. 권영세, 나경원, 4년 전에 간신히 이겼거나 진 후보들인데 중진들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몇 안 되는 서울 지역 중진 정치인들이라 굳이 새 인물로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역 권영세 의원이 용산 출마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이 가지는 정치적 입지가 커진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 성장현 전 구청장 등 용산 지역세가 강한 후보를 내세울 거냐, 제3의 인물을 투입할 거냐 이리저리 재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을은요,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도전을 합니다. 설 연휴 직전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 47.9%로 현역 이수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요. 추미애 전 장관 전략공천 얘기도 나와서 여론조사 문항을 넣어보니 추 전 장관도 앞선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 전 의원이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본 거죠. 서울 서대문갑이 사실 관심이었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구인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결정이 됐네요. 네, 서대문과 관심이 컸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유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인 전 위원장 지역구 출마는 본인이 고사해서 최종적으로는 없던 일이 됐고 이 지역은 이용호 의원이 여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인 전 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아니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창당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천을 보고 서울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력전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오늘 공천 확정된 지역들 가운데 한 자릿수로 졌던 곳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4년 전에 나온 그 후보 혹은 그 측근이 나서는 이른바 복수혈전이 벌어집니다. 광진을은 지난번 총선 때는요 2.55%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민정 의원에게 졌거든요. 이 자리에 오세훈계인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합니다. 고 의원이 다시 나온다면 복수혈전인 거죠. 도봉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번 7.38%포인트 차이로 오기영 민주당 의원이 김성동 전 의원을 이겼었는데요. 여기 다시 김 전 의원이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크게 졌던 험지들도 있는데 여기도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오늘 후보들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운동권 심판론, 이게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 대표 전략이잖아요. 이인영, 윤건영, 천준호 등 운동권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국민의힘은요 호준석, 태영호, 전상범 후보를 결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두 자릿수 차이로 졌던 곳들이라 험지지만 운동권 심판론을 띄울 후보들은 빨리 내보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 신청했던 강남을은요 오늘 단수 공천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양지로 분류되는 곳들이니 뒤쪽으로 밀어두고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이 몰린 중성동을은요 3명 모두 지역구 재배치를 거부해서 경선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은 그렇고요. 민주당은 조금 늦어지나 보죠, 공천이?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요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개를 싹쓸이했었죠. 그런데 민주당 서울 지역 현역 가운데 불출마 또는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의원은 우상호, 인재근, 홍익표 의원 정도입니다. 현역이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물갈이 작업이 국민의힘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국민의힘 패를 보고 대진표를 짤 수 있으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공천도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공천 물갈이, 중진 용태 신호탄을 띄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인물을 앞세워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한 용태 촉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앞서 SNS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른바 올드보이를 향한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중진들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갈등의 핵심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전략 선거구라 공천 신청을 받는 지역이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검증 과정에서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했다. 조용한 혁신이 어디 있냐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충북 청주에 가는 게 도리고 임 전 실장은 험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대표의 정리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며 친명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친명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진 용태론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지만 아직은 잘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통화했던 올드보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도 친명 후보를 비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김근택의 핵심 인재근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이 대표가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가 후임으로 거론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근태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사람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김남근 아닙니다.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출마를 강행합니다. 이 대표의 올드보이 청산론에는 고려장이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은 다 그냥 고려장하고 뭐 집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개파 정치했어요? 예? 나 진영 이념의 정치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 대표에게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며 사실상 불출마 권유를 받은 문학진, 이종걸 전 의원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선 이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경선시켜달라 요구했습니다. 저희 이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상식에 의거해 공정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달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이 대표 비선인 경기도팀이 했다는 주장을 SNS에 올렸지만 이 대표는 당의 공식 조사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친명 관계자는 채널A에 노 의원은 컷오프 가능성이 있고 서울 종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 단수 공천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를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간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선거 전선이 흐트러진다 하고 반대쪽은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 아니냐는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친명계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물론 출마의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과연 본인이 정당을 설립해 갖고서 출마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조국 신당이 자칫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조국 신당에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물밑에서 반발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한 의원은 채널A에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향후 추이를 보고 연대를 결정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광주를 찾아 민주당의 선거연합 거절 방침에도 독자 노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광주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영배 의원이 자리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민 의원은 단순히 인사하러 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설 연휴를 끝내고 여야 대표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청년을,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을 만났는데요. 마크맨 최수연, 이준성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LH에서 만든 임대주택인데요. 한 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로 그 나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을 약속하며 힘 있는 여당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자립지원법을 정말로 우리 당이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법률을 꼭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봅니다. 양팔 없이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됐던 유태호 씨와도 만났습니다. 방송 당시 11살, 이제는 자립 청년을 돕는 청년 유 씨 얘기를 들을 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57명 계십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청년 자립준비 학교 도입과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안합니다. 업무 방해한 것 같아서. 앉으세요.
소상공인들을 만난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의 실책의 결과라는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깎은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화폐 예산 감축이죠. 그러면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확대하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1명을 더 영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내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5석이 되면 확 늘거든요. 하루 전날인 오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면서 수천만 원 보조금이 6억 원대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현재 4석에서 5석이 된 것으로 내일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직전 막판에 입당이 성사된 겁니다. 현역 의원 수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4석까지는 수천만 원 수준이다가 5석이 되면 6억 원가량으로 확 뜁니다. 개혁신당은 추가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또 기호 3번을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을 계속 영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개혁신당 통합 이후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현역 의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6석 이상의 의석수는 확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내 비명계인 서른 의원 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개원 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가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최종 무혐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예정돼 있던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해외 방문을 안 할 예정인데요.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나 외유 논란 같은 비판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이 연기됐습니다. 출국을 닷새 앞둔 어제 독일, 덴마크 측과 일정 연기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해왔던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 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의사 파업 가능성과 50여일 앞둔 총선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순방 성과와는 무관하게 순방 횟수와 비용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슈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곤궁한 상황인데 해외 순방에 나서며 환하게 웃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 때까지 해외 방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민생 현장 방문에 집중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 나왔네요. 대통령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뭘 노려요? 한 명만 노립니다. 서로 딱 한 명씩만 노려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 자신을 공격한 이 사람들에 대한 반격은 의외로 약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주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어그로 끌어보려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그로라는 표현도 재밌는데 시큰둥하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노리는 사람 예상하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거든요. 어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로비스트가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로비의 대상은 이재명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작심 비판을 한 건데요. 이 대표 오늘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발끈할 법도 한데 이 대표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을 노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한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만 노렸는데요.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체급에 따라 한 명만 노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 올드보이 기준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올드보이 청산론을 내세웠는데 누가 올드보이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보통 올드보이라면 중진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네, 보통 4선 이상 중진을 올드보이라고 하죠. 사실상 불출마 요청을 받은 인재근 의원 3선입니다. 이종걸 전 의원은 5선이죠. 그런데 문학진 전 의원은 재선입니다. 또 이 대표가 5선인 추미애 전 장관에겐 험지 출마를 권유한 걸 보면 선수는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준이 좀 애매하죠. 사실 올드보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불출마 권유받은 사람들의 나이를 같이 볼까요? 문학진 전 의원은 69세, 이종걸 전 의원은 66세입니다. 하지만 81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출마 권유 받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기준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라고 해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다들 난 올드보이가 아니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꼰대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청년 정신인 사람이 있잖아요. 구분이 돼이죠. 저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트롱보이예요. 저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하고 투쟁한 사람 있으면 영보이 중에서 나와보라 하세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친명계에서는 올드보이가 다 같은 올드보이가 아니라 경쟁력을 따진다고 합니다. 당의 전략 단위에서 어쨌든 전략적 고려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 조사를 좀 한 것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드보이 청산도 경쟁력도 다 따져야 하니 쉽지 않은 게 공천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어렵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 인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던 김혜경 씨.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8월 민주당 인사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씨의 공범으로 기소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모해 기부 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출연료를 빼돌렸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한 일이 있었죠. 오늘 1심 법원은 박 씨 형이 2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이기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씨 개인 돈과 회사 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모 씨. 오늘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모두 20억 원.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가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절세의 수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라며 윤리의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 통장에서 개인 돈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박수홍 씨 개인 돈 유용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박수홍 씨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유로 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고. 박수홍 씨는 1심 선고가 있기 전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대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일단 집단 행동은 보류했지만 우회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3월 말부터 개별 사직서 제출 방식으로 병원을 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수술복 차림의 한 인턴 의사가 집단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사직한다고 밝히는 동영상을 SNS 채널에 올렸습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자신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면 의사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이름과 소속, 면허번호도 공개했습니다. 일단 집단 행동을 유보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그제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개별적 사직서 제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행동 시 의사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우회한 집단 행동인 셈입니다. 이 경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3월 말부터 병원을 비우게 됩니다. 총선에 임박해 단체 행동에 나서야 파급력이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법적 연차 사용, 전공의 수련 포기 등도 대응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수련을 포기한 인턴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한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끼리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여는 대한의사협회도 조만간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전공의 가족들에게 읍소했습니다. 지금 사표를 쓰면 군 복무도 복잡해지고 경력 공백으로 전공의 복귀도 쉽지 않다며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강경한 입장인 정부는 전공의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인턴 수련 계약을 거부할 경우 군 복무도 복잡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의무사관 후보생 접수 시기가 지나 내년에나 복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간 경력 공백이 발생하는 데다 군 복무를 마치더라도 다시 전공의 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인턴에서 끝나게 되면요. 이분들 중에 군 복무가 안 된 분들은 군을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선 도를 넘는 발언으로 전공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립대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필수 의료 패키지 실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새 배달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는데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거절해도 강제로 가입시켰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영명 씨는 이달 초 배달의 민족 신규 중개 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따로 이용하실 생각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이거 배민원 플러스 그냥 아예 신청을 넣어버리고 노출을 꺼버리면 관련된 전화는 하나도 안 가실 거예요. 저희 배민원 안 하는데? 배달비 4,000원에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며칠 뒤 강제 계약된 사실을 알게 돼 김 씨는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다라고 이거는 사문서 위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액을 수수료로 내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배민의 신규 서비스는 자영업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순이익이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수수료 5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년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배민을 통해 2만 원짜리 메뉴를 하루 20건 판매할 경우 기존에는 5만 1,700원을 냈지만 신규 서비스에선 10만 1,600원으로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나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안감 장사를 하는 차선이 잠자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다만 자영업자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민은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규정을 어긴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드리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올해부터는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하죠.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다운 계약을 하는 등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쉽게 볼 수 있는 서울 강남 거리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국산 승합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올해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연두색 번호판을 직접 봐 신기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올 만큼 아직 드뭅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다 보니 수입차 업계에선 다양한 꼼수 판매가 등장했습니다. 8,290이면은 차량 세금 계산서 금액을 혹시 낮춰서 여기서는 할인을 해드린 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따로 입금을 해주시면. 다른 고객들도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 설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주로 8천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입차가 공략 대상입니다. 할인을 넣어드리면은 법인 번호판 안 달고 출고 가능하실 것 같아요. 총 계산서 할인은 1,000만 원 정도. 렌트카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게 한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받으면은 8천만 원 언더로 떨어집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수입차 중 법인 구매량은 4,800여 대로 전달에 비해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중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차는 총 1,600여 대였고 서울 등록 법인차는 170대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각종 꼼수 판매가 제도 도입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며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는 등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진단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혈액이나 눈물 검사만으로 치매 발병 여부를 최대 15년까지 미리 알 수 있다는데요. 경제카메라 송정현 기자입니다. 영하 20도에서 꽁꽁 언 혈액을 꺼냅니다. 특수시약을 넣어 수치가 0.78보다 크게 나오면 치매의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 15년 뒤 치매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 단계에서 내가 만약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다. 비용은 약 1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넘는 MRI 검사비보다 저렴하고 예측 정확도는 80%가 넘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애는 조금은 느꼈어도 치매일 줄은 처음에는 몰랐지. 빨리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었겠죠. 눈물 속 단백질 농도로도 치매 예측이 가능합니다. 채취한 눈물에 특수시약을 떨어뜨리고 검사기에 넣으면 약 40분 후 치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질병이 진행하는지도 볼 수 있고. 후각에 둔감한 치매 특성을 이용한 진단법도 있습니다. 박하나 가죽 등 다양한 향을 맡으면 AI가 뇌파를 분석해 예측하는 겁니다. 세계 치매 진단 시장 규모가 2030년 30조 원 넘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치매 속도를 늦추거나 관리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백아가씨 들려줘. AI 스피커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하면서 기억력을 자극하는 건데 장기 기억력이 최대 1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적지 없이 떠도는 치매 환자를 위한 문고리도 나왔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증상들이 발현되어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 손잡이를 내리는 순간 안내 음성으로 환자의 시선을 돌려 배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 있자. 방에서 강아지와 놀아요.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치매.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 기술이 100세 시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입니다. 수단 내전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과 일본은 우리 국민, 너희 국민 따지지 않고 대피를 도왔습니다.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국민 구출에 상부상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공항에 내린 우리 공군 수송기. 우리 교민과 함께 일본인들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발생 이후 우리 군이 교민 163명과 함께 일본인 51명도 태운 겁니다. 이후 일본도 답례로 자위대 수송기에 한국인 18명을 태웠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한일 협력이 잘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일본 비행기를 편안하게 타고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수단 내전 당시에도 우리 군 지휘하에 일본 교민들이 무사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人命がかかる困難な状況の中で、韓国から多大な協力をいただいたことに改めて感謝を申し上げます。 최근 해외 위급 상황 발생 시 양국 국민이 함께 대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양국 영사당국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재난 등 유사시 자국 및 상대국 국민까지 함께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도 일본 외무성 실무 담당자가 방한했고 양국은 흔치 않은 협력인 만큼 한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나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남미 국가들의 경제난이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고압선을 훔치다가 감전돼서 숨지고 주민 보급용 닭고기를 훔치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구덩이에서 뛰쳐나옵니다. 불에 타 너덜너덜해진 반바지 차림의 이 남성. 머리카락은 삐쭉 섰고 피부는 군데군데 심한 화상을 입은 듯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아르헨티나 북동부의 대도시 로사리오의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형과 함께 땅속에 묻힌 고압선을 훔치려다 감전됐습니다. 거의 몸 전체가 타버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제난이 심각한 남미에선 거리에 전화선과 전기선을 노린 절도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구리같이 값비싼 금속을 노리는 건데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직접 전선을 끊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감전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범죄로 정전 사태가 빈번하다 보니 현지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난까지 겹친 쿠바에서는 주민 보급용 닭고기 133톤을 훔친 일당 30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Eso es, por ejemplo, ahora en la distribución que estamos haciendo del pollo puede ser la canasta básica de una provincia. 남미를 덮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제거 대상 1순위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도피 장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뒷모습만 촬영돼서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귀가 크다는 신체적인 특징과 인공지능 기술로 분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좁고 어두운 터널 속 한 남성이 손전등을 비추며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곧이어 한 여성이 지나가고 그 뒤로 어린아이들이 차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가방을 들고 가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남성을 하마스 최고위급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로 지목했습니다. 시나르가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남동생과 탈출하는 모습이라는 주장입니다. While the people of Gaza are suffering above ground, Sinwar is hiding in tunnels underground underneath them, running like the coward. 이스라엘군은 이 영상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사흘 뒤 가자 지구내 칸 유니스의 한 지하 터널에서 촬영됐다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뒷모습밖에 찍히지 않아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귀가 큰 시나르의 신체 특징을 인공지능을 사용해 분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나르가 머문 것으로 보이는 은신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현대식 화장실과 주방, 침실과 함께 현금 수백만 달러가 보관된 금고도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나르를 끝까지 쫓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עכשיו הם מקטרים את ביתו של סינואר. אז ביתו איננו מבצרו. הוא יכול לברוח, אבל זה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שנשיג אותו. 이스라엘이 하마스 대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CNN 등 외신들은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 군부대에서 승마장 건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소 17곳에서 승마장이 만들어진 걸로 확인됐는데요.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이렇게 승마장 건설에 골몰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해군본부 위성사진입니다. 2019년 사진은 허허벌판이지만 이듬해 트랙이 만들어지고 산 위에도 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승마용 트랙입니다. 지난해 사진에서는 시설이 완성돼 있습니다. 해군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승마 시설이 조성된 겁니다. 한 2, 3년 정도 그때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지도자 그 기후에 맞춰서 밑에서 충성경기하는 거죠. 승마장 건설은 다른 군부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마를 좋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제기됩니다. 군부대만 북한 내 최소 17곳이 포착됐고 김 위원장의 별장 등 다른 장소까지 합치면 최소 19곳의 승마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타는 품종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2년 전 러시아에서 50여 마리를 추가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림 승마부락부에 있는 이 오를로브 종들도 러시아의 오를로브라는 사람이 18세기 말에 승마에 유리하면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은 국가에서 노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동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얼어있던 한강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매기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유난히 따뜻했죠. 오늘 서울이 18.3도, 강릉이 21도까지 오르며 2월 1일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습니다. 내일 찬 공기와 함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전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산간은 최대 15cm 이상 폭설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포근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6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집니다. 전국에 부는 강풍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영하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6도, 부산 12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아침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일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안컵 4강, 따지고 보면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팬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왜일까요? 감독은 번뜩이는 전술은커녕 팀워크조차 관리하지 못했고 선수는 경기 전 내부 몸싸움으로 64년 만의 우승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월드컵 16강에 국민이 열광한 이유 성적 때문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대표팀의 중꺾마 정신이었죠. 그 꺾이지 않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빛바랜 중꺾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